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말고 순서대로 접종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 부추기는 가짜뉴스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백신과 혈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됐습니다. 최은화 백신 예방접종 전문위원장과 함께 백신과 혈전에 대한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서울시장 여야 대진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물리적 단일화는 이뤘습니다. 앞으로 화학적 단일화, 대통합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보름 남은 선거, 앞으로의 변수들,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중국과 차례로 고위급 회담을 마쳤습니다. 국내 방문에 이어서 알래스카에서 미중 회담이 있었는데 난타전만 벌였고 미중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하면서 여의도 벚꽃 축제 없다, 어렵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올해 취소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축제는 취소됐어도 봄꽃들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창밖으로 꽃들 보이시죠?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꽃들 보이시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올해는 동네 꽃 구경, 창밖으로 꽃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밖으로는 어떤 풍경이 보이시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버스 밖, 사무실 밖, 그리고 집 밖 창문 한번 열고 보시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두 당은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평가를 절반씩 반영한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이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뒀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오세훈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앞섰다라고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승복했습니다. 바로. 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서 앞으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이 서울시 공동 운영과 합당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답을 기다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가 만났나요?
아직 만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처럼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346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주말 집계가 반영된 수치인데다가 또 최근 추세를 보면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사업장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경남 거제에서 그 유흥업소에서 시작해서 목욕탕으로 번졌던 집단 감염이 예. 이 대우조선 해안까지 덮치면서 아이고, 이곳에서만 최근 확진자가 9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공장이 위험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밀접 접촉이 많은 그 생산지 공장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네. 결국 어제 하루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오늘 재가동되긴 했지만 이 현장 노동자 2만 4천여 명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 북구 목욕탕 집단 확진이 있었는데 이 중에 3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영남권 친척 모임 관련 확진자 중에서도 5명이 역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6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수 접종 대상자가 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접종 후 간호사에게 주사를 잘 놓으신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선제 접종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접종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용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패스포드 백신을 맞는데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리고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주장했었죠. 네. 네, 주장을 했는데 백신. 네, 이제 국민들보다 앞서서 맞았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비리 특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네요. 네, 그 MBC가 작년 한 해 그 LH가 발주한 설계 공모전을 전부 조사한 결과 LH 고위직 출신이 일하는 설계사무소가 발주 물량의 85% 이상을 싹쓸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국내 건축 설계사무소가 모두 한 11,000여 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 0.3%밖에 안 되는 30곳 정도가 LH 전관들을 앞세워서 그 LH 용역의 이 85%를 따냈다라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LH의 설계 공모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명이 LH 내부 직원들입니다. 이 전관들은 바로 이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은 LH 전관들이 있는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찍기만 하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MBC에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사 당일 실제로 이 업체의 말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다 이렇게 증언하게 됐습니다. LH 뇌물 관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LH 직원들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라는 이 설계사무소 직원이 어제 MBC에 증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뇌물을 줄 때 이 차량 블랙박스에 칩을 빼고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수도 이 설계 공모가액의 1%를 줘야 한다라는 그 일종의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대신 아이패드를 들고 가서 이 설명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패드를 놓고 오는 그런 방법도 썼다고 합니다. LH 관련 의혹들 이번에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해서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 신일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선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숙문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이 서울시 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숙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세화 배재고가 지난달 18일에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서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특별하게 어떤 특화된 교육을 하거나
특화된 교육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원화된다,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근데 이 취소 청구를 하고 소송으로 했는데 다 진다. 이건 좀 뭐가 문제인지 교육청에서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압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관련해서 잠시만요. 제가 네. 지금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2월 22일까지 그 네.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네.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납부 명령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서 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재판에도 그렇고요, 행정 처분에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집이 압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압류됐지 지금 집을 뺐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행사항 다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가 검찰을 비판했네요. 네, 오늘 자신의 SNS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했습니다.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나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한명수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 소속이자 그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인 어미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금요일에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귀를 의심했었다라면서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 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역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또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건지 또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동아제약에서 성차별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결국 동아제약이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이 한 방송에 동아제약이 나온 이후에 이 동아제약에 지원을 했다가 면접에서 성차별에 해당되는 질문을 받았다. 이런 면접자의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면접 당시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여성인 면접자에게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덜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이 군대 갈 생각이 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거나 양옆에 앉은 남성들에게 군대 경험담을 말하게 시키고 자연스럽게 여성 면접자가 그동안 소외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합니다. 네. 동아제약 측이 오늘 사장 명의로 사과를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채용 면접 진행 과정에서 성차별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었고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위반한 질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지원자와 허탈감을 느꼈을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동아제약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힘을 내라, 뭐 응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광고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기업 이미지였습니다. 기업 문화는 좀 다르군요. 많이. 아동학대 신고 앞으로는 무조건 112로 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립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단 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12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뭐 다른 번호가 있었나 보죠? 뭐 다른 번호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112로 신고를 하라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아동학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19, 129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함께 그 상담을 받되 신고 사항이 확인되면 서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의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는 전담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했고요.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는 경찰이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 이 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예. 만약 전담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의료인 등 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그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불리키로 했습니다. 네. 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진전된 좀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하고 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수십 개의 투자 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얀마의 시민단체인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 함께 2004년부터 미얀마 슈액가스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가스 개발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 강제 이주, 토지 몰수, 강제 노동, 성폭력 등등 이 미얀마군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져 왔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를 우리 기업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의 돈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군부의 손으로 들어갔다라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이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인 미얀마 경제홀딩스와 이 포스코 강판이라는 합작 회사를 세워서 미얀마군의 이 소수민족 학살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외에도 스웨덴의 국가연금 펀드라던가 프랑스 은행인 이 크레디트 에그리콜 등이 이 포스코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와 연계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임시정부는 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이 가스 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합작 중단을 요구하는 우리 시민사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포스코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포스코 측은 이 사업이 20년간 이어졌던 그 미얀마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면서 이 정권과는 무관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부하고도 연관이 있어야겠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포스코에서는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또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이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발생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10명이나요. 네, 이 현장에서 긴급 출동한 경찰과 총격범이 중무장한 채 대치를 했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을 체포해서 구금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부산에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한 외제차 차주에 대해서 그 뉴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사과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제차 차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히려 당한 것은 자기다라며 자기는 어린 강아지가 타고 있을 때는 조심해서 운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자신의 블랙박스를 복원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큰 소리 뻥뻥 치더니요. 네,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사과하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굳이 차에서 내려서 이 차주분께 이 분을 표현한 일은 정말 죄송하다라며 본인의 어리석고 어린 행동으로 화가 났을 아버지 같은 분들께 그리고 회원들께 사과 말씀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과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CTV가 있고요.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이런 난폭운전, 이런 그 만행들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유, 참 안쓰럽네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이 차량이 슈퍼카, 이 차량이 뭔지, 이런 보도 행태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조선일보가 BMW 미니를 똥차라 부른 맥라렌은 어떤 차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네. 제목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윤영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네. 이 고급 외제차가 가격이 얼마고 또 얼마나 빠르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자동차 산업부 출입으로 보이는데 이 전기차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혁신이 끊이지 않은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만 기사는 딱히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 멋진 스포츠카를 이렇게 딱 보여놓고요.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이게 2억에서 4억에 육박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기사인지 광고인지 왜 이 기사를 썼는지 참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PPL로 보입니다만 발빠른 PPL로 보입니다만 뭐 이게 또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동차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57님께서 진해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안민곡에 넘어오는 길인데요. 어찌나 터널처럼 벚꽃이 예쁘든지 얘기합니다. 진해 다녀오시는데 벌써 진해는 벚꽃이 만개했군요. 1948님께서는 저는 창문을 열면 아파트만 보입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를 좀 쳐다보십시오. 2000번님께서는요. 여긴 미사리 깡 시골인데요. 베란다 창 너머 화단에 꽃이 조금 피기 시작했어요. 여긴 남쪽보다 추워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피기 시작할 때가 더 예쁘잖아요. 김영희님께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건물 수리하는 게 보입니다. 소위 상권이 죽었다는 도로인데 건물마다 상가마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건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저도 건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2175님, 아이 대학 입학 후에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캠퍼스 구경 갔는데요. 교정에 개나리 진달래 활짝 피었지만 정작 꽃다운 청춘들은 캠퍼스에 만발하지 않네요. 모두 재택 수업이라 네, 안타깝네요. 그런데 아이하고 캠퍼스 구경 가고 참 부럽네요. 좋네요. 좋은 구경이군요. 네. 아무튼 좋은 봄나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늘고 있는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끝지점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봉천터널 진입 전부터 차량들 서행하는데요. 이 봉천터널 지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는 원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부근으로 정체 더 심해졌는데요. 뒤로 성남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서부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정치권의 국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예상했죠. 네. 오세훈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협상의 내용도 보면 뭐 형식적으로 보면 반반 주고받은 느낌이 나지만 날짜나 이런 걸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유리하게 됐죠. 예, 그렇죠. 휴일을 피해 갔고요. 일부러 전략이었죠. 그렇죠. 오세훈 후보의.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하루 이틀 더 끌어서 평일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이런 어떤 단일화 조사를 하면 두 사람의 후보 지지율이 팽팽할 때는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올 것을. 그럼 아무래도 조직력이 오세훈 후보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막판 변수는 안철수 후보가 배수진을 좀 치고 조금 시간을 더 끌더라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본인하고 단일화를 안 하면 본선에서 필패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에서 얻어내는 그런 전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집요하게 했어야 하는데 투표 당일날만 각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전략도 실패했고 초기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우세했는데 네. 단일화 카드를 먼저 꺼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일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꺼내지 안 했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지지도로 본다면 그러면서 통 크게 단일화를 수용하는 안철수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한 2달 전부터 단일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도 샜고 주도권도 빼앗겼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그려졌던 그 그림이 현실화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평론가. 대체로 동의가 되는 대목이에요. 예? 이 전형적인 안철수 후보의 이제 약점, 뒷심이 약했다. 예. 뒷심이 약한 경우가 계속 나타났는데 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 체력이 보강되지 않았다. 예, 그것도 뭐 사실은 대선을 향해 달리다가 서울시장으로 급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당 자체가 조직적인 지원이 되지 못했다. 이걸 아쉬움은 있죠. 지금 2016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이 아니잖아요. 예. 이 비례정당 국민의당 의석 3석의 이제 국민의당인데 역시 조직적인 한계고 개인기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단일화 협상이 그렇죠.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주에 어. 이 코너에서 여론조사 25일 전까지는 협상을 네네네. 계속할 거라고 두 분 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지리한 삿바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승부수를 뭐 띄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여론조사에 들어갔고요. 네네, 주말 결과도 사이에.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합의된 게 조금 저는 의외로 빠르게 합의가 됐다. 예? 토요일에는 되게 좀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동시에 양보했는데 협상은 타결되지 않는. 근데 안철수 이상한. 후보 측에서 예를 들면 단일화가 좀 지연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금도 그렇고 조직력도 약하다 그렇죠. 보니까 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런 25일 전에. 압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전술에 있어서 밀렸다. 패가 다 읽혀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점을 집중 공략했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제 조금 의외였던 게 어제 오전 10시에 여론조사가 합의하에 이제 시작이 됐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1600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봐서 합산하는 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저녁에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응답이 뜨거웠다는 거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네.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변이 없었고 차이도 좀 예상대로 났다는 됐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쭉 본다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후보 또 이제 단일화에 어쨌든 이번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나왔지만 김종인의 승리다. 저는 김종인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로 그동안 보세요. 국민의힘 안팎의 원로들이 김종인 사퇴하라. 이게 뭐냐. 또 당 내부에서도 김종인을 흔들었는데 예. 누구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면 자당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당의 후보를 밀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임무의 90%를 완수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장 승리가 그러니까 되겠죠. 김종인의 승리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안철수로 상징되는 제3지대 이른바 제3의 정당 3지대 이 3지대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맞아요. 안철수 후보에 줄을 섰던 사람들 한 번도 좀 어려운 좌절하게 쪽박을 되는, 좀 차는 좌절했죠. 그런 것이 반복돼서 차기 대선에 있어도 저는 결국 3지대가 출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출연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쪽에 합치던가 민주당 땡에 합치던가 결국 그렇게 가지 독자적으로 3지대가 끝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이제 대표라고 해야죠. 윤석열 등 야권이 이제 모여서 범야권 통합해야 이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그냥 던지는 건데. 근데 네. 앞으로 그럼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앞날은 어떻게 보세요? 좀 암울합니다. 왜 암울하냐면 이게 오세훈 후보가 사퇴 후보가 됐고 네. 안철수 후보가 승이 되면 이게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출발할 때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거나 후보가 되면 자기는 조건부로 그렇죠, 자기 그렇죠.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얘기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호기롭게 입당은 없다. 기호 2번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4번으로 가야 승리한다까지의 고집은 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요. 후보의 경쟁력이 강력하고 그러니까 다른 야당 후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조직력은 국민의힘이 강하고 그럼 이게 결합되는 게 화학적 결합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인물이 없다. 사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인물이 없다 그랬어요. 예. 안철수에 대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영입하라. 근데 이제 입당 제한이 무산되고 연대 방식으로 넘어가자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은 첫 만남에서 입당하시오? 입당 못합니다. 4번으로 치릅니다. 2번 안 됩니다. 나오면서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네. 이 고집이 먹혀서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 4명의 내부 경선 추려서 이제 본선 주자 하나 뽑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해 보였는데 오세훈 후보가 저걸 뒤집네? 그러고 다소 의외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탄력을 쭉 받은 거예요. 오세훈은. 자, 그 결과 지금 안철수를 이제 눌렀고 안철수 후보는 합당도 지키겠다. 연대도 하겠다. 선거도 지원하겠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합당은 국민의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합당하겠습니다. 단일화를 이룬 합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였어요. 첫 반응이. 네.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지금 아직은 메아리가 없습니다. 저는 합당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과 힘을 합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흡수되는 전격적으로 거죠, 쉽게 말하면. 선거 이후에.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제3지대에서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힘을 합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후자의 경우에 안철수의 어떤 흔히 말하는 인기, 정치적 상징성, 중량감 이런 부분들이 과거만큼 힘이 세진 않거든요.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를 꼭 껴안고 가야 하느냐? 만약에 대선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거처럼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합친다면 결국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유력 후보가 만약에 대선 가도에서 이탈을 한다, 뭐 검증이든 뭐든 이탈을 한다 했을 때 스페어로서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누구지?라고 했을 때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정도의 위치로 좀 격화된 거 아니냐? 냉철히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페어는 너무 격하신 것 같고요. 네. 아직도 저기 꿈을 꾸시는 분이니까 조성빈님께서 안 후보 캠프 실패 아닌가 합니다. 계속 김종인 위원장한테 끌려가는 이미지였어요. 하여튼 오세훈 후보 대단합니다. 언더독이었는데 다 따라잡았습니다. 자,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대 박영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단연 앞서 달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앞서고 있는 게 분명한데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지난주 후반 주말경에 치러진 조사나 여론조사나 금주 초에 치러졌던 그러니까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나 뭐 JTBC도 발표하던데 주초에 이런 조사는 조금은 민심이 왜곡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언제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나오면 적극적으로 보수층들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여권의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지지율 하락할 수밖에 없고 박영선 후보 지지율 하락할 수밖에 없고 야권 후보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이재명과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진 최근의 조사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보수 쪽이 상승세가 분명하고 격차는 있어 보여요. 저는 한 10% 정도의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20% 막 이렇게 된 거는 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또 진보층 일각에서는 샤이 진보 최근에 이제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LH 뭐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래서 좀 숨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런 정도의 격차 아까 얘기했던 10% 정도의 정도? 격차 느낌인데 이건 뭐 조사가 좀 더 나와봐야겠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또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또 강하게 갈수 있죠. 드라이브를 걸 건데 그렇죠. 이제부터 또 언론 지형은 또 바뀝니다. 당장 이제 오늘만 해도 박영선 후보가 방송 기자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든 방송사가 이제 오세훈 한번 박영선 한번 이렇게 같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범야권 쪽 단일화 때문에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거의 온 지면을 다 장식했어요. 기사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지. 양쪽 하나씩 다뤄줘야 하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이제 둘이 이제 비교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나 정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격차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인물 대결, 정책 대결. 지금 이제 야권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고 여권은 정책과 인물 대결로 좀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야권의 기세가 센 건 분명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박 대표의 이 분석에 저는 적극 공감이에요. 네. 이제 격차가 얼마냐? 도대체 한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가 날 거냐? 정말 한 10% 포인트 내외 날 거냐? 이건 감이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감이 총기 네. 필요하죠. 자, 근데 어쨌든 열세인 건 분명하고 저는 격차 있는 열세다 이렇게 네. 봐요.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난 것처럼 20% 포인트 가까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보는 진보대로, 여당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그동안은 단일화 누가 되나 하고 지켜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장수가. 그럼 우리 쪽으로 이제 총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야 보수 진보 이제 총공세 총결집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링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핵심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주 돌발적인 뭐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빅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2주 내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치 일정상. 2주일 동안 그럼 2주 딱 남았는데 하나예요. 어떤 변수가? TV 토론회요. TV 토론회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진검승부거든요. 양자가 만나서 서로 상대의 상처와 허점을 찌르고 그다음에 상대로부터 날아오는 칼을 내가 맞고 그다음에 나의 정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 상대의 정책을 듣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외로운 싸움이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지금 이 박영선 후보는 조금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일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야. LH 사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권 심판론은 이게 중앙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에 대한 드라이브인데 지금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온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명대사인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이다. 몸으로 부딪히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본인이 칼을 휘둘러 볼 수 있는 전장은 TV 토론이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들이 싸우는 격전장이 될 선거 거라. 때마다 네. TV 토론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V 토론 나왔었지 않습니까? 나왔죠. 그런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또 그리고 자 단일화 때도 TV 토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지 큰 영향이 한 번 했죠, 한 번. 네. 있었나 이런 생각. 이번엔 본선은 다릅니까? 본선에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맞아요. 할 거라고 알고 선관위 있는데 기준. 예, 선관위 기준은 영향이 있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야권 쪽이 워낙 이제 기세도 좋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다 이겼다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오만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캠페인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역대 최악의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여권 지지층에 이번에 좀 실망돼서 투표도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극되죠. 그래서 이거 너무한데라고 하면 또 싸움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변수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그 가장 이 두 후보 검증에 가장 중요한 기사로 나옵니다. 내곡동 땅 특혜냐
아니면 도쿄 도쿄 아파트냐. 아파트냐.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건이 후보한테 아킬레스건으로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내곡동 땅이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양쪽 후보 다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네. 자신 있다고 둘 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는 몇 가지 이야기에서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것과 좀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요.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명칭이 잘못돼 있어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라고 하는데 처가 땅은 옛날 얘기고요. 네. 본인도 부인. 인정했지만 70년대 상속이 끝나서 네. 배우자의 땅인데 네. 본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2000년, 2007년에 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 본인 가족의 땅이죠. 땅, 본인 네. 땅입니다. 네. 근데 왜 지금 전 언론에서 오세훈 처가 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유권이 넘어온 지는 네. 수십 년, 뭐 10여 년 된 거거든요. 예. 최소한. 예. 상속받은 때로 하면 진짜 수십 년 됐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표현들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이 오세훈 후보가 해명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찰했다는 얘기가 오늘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잘 보시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파기환송된 게 뭐냐?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 때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네. 이건 TV 토론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간 제한에 촉박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지사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지. 계속해서 얘기했죠. 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확인하면 그 엄중한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적극 부인을 한 게 여러 차례 되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른 대목들을 어떻게 선거 마지막까지 이걸 해결하고 갈 건지가 지금 퀘션이 있고. 저는 내곡동 이슈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또 나오고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끊으려면 사과할 일은 정확히 사과하고 본인이 기억이 안 나서 과도하게 대응했던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었다는 정도로 하지만 흑색선전 뭐 이런 등등으로 맞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마치 대단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인다 맞아요.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간다면 이건 끝까지 갈 수밖에 근데 없다. 이 요 사안은. 태도는 이건 좀 이제 또 다른 쪽이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임하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박형준 후보도 비슷해요. LCT 딸의 이제 어떤 입시 거기는요, 비리 의혹. 격차가 좀 줄었어요. 그 전에 비하면.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더 컸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김영춘 후보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여야 모든 후보들이 공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불리한 이슈 제기를 네거티브라고 흔히 규정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대목은 검증이거든요. 자질과 시민적 차원의 검증인데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배우자가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네. 자, 이거 문제제기. 이건 원래 처음에 그 박형준 후보의 LCT 때문에 대마도 뷰냐라고 민주당에서 공세했던 것에 대해서 야스쿠니 뷰. 야스쿠니 뷰 아니냐? 당신 배우자는 도쿄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했어요. 근데 이게 사찰 때문에 국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배우자가 네. 망명 가듯이 MB 시절에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해명에 변호사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을 바로잡으면서 인정한 거죠. 오히려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확인해 줬죠. 왜냐하면 사찰이 없었고 아니, 사찰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사당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3월 30일 이후에 이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31일 날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등기가 넘어가죠. 네, 박영선 후보 측의 해명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처리가 됐는데 잔금 지급 일자가 최종적으로 3월 31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로 이 문제는 좀 일단락.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왜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이미 올 2월에 그것은 처분했다. 박영선 후보. 그런데 재산 목록에 들어 있는데 그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고해서 그렇다. 그럼 정말 판 게 마냐 그러고 이게 또 국민의힘에 이런 거 꼼꼼해요. 등기를 떼본 거야. 근데 아직도 당신네 명의로 돼 있는데 처분 안 됐는데 그랬더니 계약은 명확히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고 잔금 지급이 안 끝나서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3월 30일자로 잔금 받으면 이건 계약되는 종료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서만 그럼 계약서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계약서 있다는 거예요. 네. 공개할 바꾸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공개하면 클리어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잔금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되겠네요. 자, 복잡하죠. 5521님께서 내곡 땅이건 처가 땅이건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일본은 영 그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네. 8834님께서는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 부산에, 부산이 서울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호간에 서울이 부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않은데 부산 선거가 약간 서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약간 좀 성격이 두 선거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왜냐하면 부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조류의 마지막 기회다. 네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돼 있기 때문에 부산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제나 지역을 살릴 적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도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고민하는 요소예요. 네. 거기에 이제 가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증 공방이 세게 붙은 거고요. 사실. 부산에서 검증 공방이 더 거세지 않습니까? 거세죠. 여기는 정말 진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박경진 지금 한 후보에 쏟아지고 있어요. 5가지, 4가지 왜냐하면 5가지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찰 네. 의혹도 있고 네. 처음 시작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는 전면 부인 입장일 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해명이 없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 중에 하나 당장 오늘 인터뷰가 터져 나왔는데 네. 홍대 미대 전 교수였던 네. 김모 네. 씨가 네. 지금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녀가 찾아왔고 시험을 치렀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울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학교 근처를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나 그 배우자나 따님이 직접 연락해서 공개해달라 시험 친 적이 있냐 하면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1분도 안 걸리죠. 네네네. 금방 찾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두 주 버티긴 쉽지 않은 사안이라. 누가 봐도 그렇게 진위가 알려진다면 드러나야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당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일이 크냐 작냐 하는 건 부산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항상 이런 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로 이제 일이 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저는 TV 토론이 중요하다. 남은 이제 2주 기간. 네. 근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더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아하.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선거 직전에 항상 1위를 달리거나 유리한 후보가 자기 스텝이 꼬여서 엎어져서 실패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상대 후보가 유해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에 자기의 실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딸이 얘기했을 때 네. 고모 후보가 지금 몰락하는 과정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예. 내 딸아 하고 외쳤는데 이거 코미디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책골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럴까요? 그 자책골 말고는 다른 변수는 뭘까요? 저희한테 1분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은 그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근데 예를 들면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답변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LCT 입시 비리 그리고 국회 레스토랑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인에게 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찰 의혹. 불법 사찰 사찰, 개입. 그다음에 뭐 친인척 특혜 채용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또 의혹도 제기됐었죠. 또 LCT는 본인 아파트가 있고 또 자녀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구입했느냐 이 부분이 아직 해명이 그렇죠. 안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서민 후보 맞느냐 이건 이제 정서적인 거지만 맞습니다. 과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털고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계약이냐 특혜냐 음. 혹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 그래서 해야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선거 끝나고도 문제가 될 수 계속 있다. 그 송사가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박형준 후보 쪽도 걸었고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네. 근데 입시 문제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될 수 있죠. 부산, 서울 더 치열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보름 앞두고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아우 참.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98님께서 여야 모두 추하게 서로 네거티브 공격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혐오증 생깁니다. 여당은 자기 눈에 전봇대, LH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안 보이고 야당 눈에 티끌 내곡동만 보이는 듯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Power to the People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연루된 이민걸, 이규진 두 전직 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재판 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지 기자와 함께 2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경욱의 엄마는 12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 경욱이에게 소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욱이는 방긋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엄마와 천식이 심한 지적장애인 누나는 경욱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늘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경욱이.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경욱이네 가족들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은 맑은 편이지만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제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는데 이 황사가 유입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과 영동 남부 지역, 대구와 울산, 경상북도 동부, 부산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서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는 조금 이어지다가 아침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점차 들게 되면서 구름량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낮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인 봄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내륙 지역, 충청남도 내륙 지역, 전라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 기온도 오늘과 엇비슷하게 올라 서울은 17도, 부산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이어갑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니 혈관에 핏덩어리, 혈전이 생긴다, 이런 논란 때문에 큰 화제가 됐는데, 유럽 의학청,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확인을 했습니다. 백신과 혈전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백신 전문가 자문단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 간의 관계, 연관성 없다는 거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혈전 생성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다, 즉 부작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예. 다만 이제 되게 특이 사례인 뇌정맥동 혈전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 특이 사례의 발생 빈도가 100만 명당 1명. 100만 명당 1명이요? 네, 매우 드물죠. 네. 그리고 이게 위험이 증명된 게 아니라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미 실제로 코로나19로부터 중증 감염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이미 밝혀진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그 내에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안 된다, 이거 접종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습니까? 우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네. 정부 쪽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가도 있는데, 네. 시민단체 그리고 경제 예방의학을 전공하시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견이 없었군요. 네, 다만 네.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질병이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되고, 네. 안전장치로 주의사항들을 좀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세세하게 조율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언론이 좀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 직접적 연관성 없다고 발표했죠? 네. 그리고 그러면 유럽의약품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보면 혈전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이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혈전 생성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신 점이 있지만은 그거는 연관성은 없고, 다만 극히 드물게 발병하는 특이 사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만 명당 1명인데 실제 증명된 위험이 아니고 위험의 가능성. 네. 100만 명당 1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그냥 가능성일 뿐이죠. 네. 아무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명분의 1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특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특이 겁니다. 사례가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화이자 백신도 비슷하게 발생하긴 했죠. 100만 명당 1명 정도입니까? 거기도? 네.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모두 연관성이 없고 예.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이 특이 사례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정밀 분석 자료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서 네. 두 백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극히 드문 100만 명분의 1명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미국에서 임상 실험했다. 그래서 79%의 예방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임상 실험이 늦는 건가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백신이 먼저 네. 임상 시험이 이루어졌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이 뒤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결과가 좀 늦게 나왔는데 네. 임상 시험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까? 네. 자, 네. 오늘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백신 공개 접종했는데, 자, 백신 접종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까지 상당히 혈전 생성도 문제가 이제 우려가 있었고 예. 그리고 65세 이상 접종 여부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특히 대통령 부부께서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맞으시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으셨죠. 그래서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셨고 또 혈전 생성에 대한 우려도 좀 문제가 해결되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임상 시험 결과 65세 이상에서도 80%의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네. 상당히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첫 단추를 잘 이제 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순서대로 접종하면 되네요. 백신 접종을요. 네, 순서가 오시면은 네. 다음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하시면은 안 되고 예. 지금 순서대로 접종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빨리 맞는 게 좋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지금 맞으시는 대상자분들은 그만큼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진행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맞으시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위원장님도 백신 접종하셨죠? 네, 저는 진료진이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도 접종 부위 좀 아프고 네. 그날 조금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일어나서는 상당히 회복이 돼서 근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팠어요? 네. 예, 조금 몸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후에 조금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죠? 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일단 흔하게 접종 당일과 그 다음 날에 경험하시는 거는 집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틀이 지나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네. 평상시에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은 의료진을 방문하셔야 되고 그 네. 새로운 증상에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저희가 추천드리고 네.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증상은 응급기관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해열제를 먹으면 되고 어떤 경우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고 통증이 있다라면은 해열제를 드셔야죠. 네. 네. 이제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틀이 지나도 좋아지는 사인이 없이 더 심해진다. 네. 그러면은 의료기관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머리에 아프거나 그냥 열이 있다로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 의료기관 방문하시고요. 네. 응급실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증상, 내가 지금 숨이 막힌다, 네. 또는 갑자기 온몸이 이제 안 좋고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난다, 이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네. 그때는 응급기관을 빨리 방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루 이틀은 열나고 몸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해열제 먹고 집에서 쉬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 주의사항 그리고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처음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지만은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드린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접종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고요. 예. 네. 그리고 평상시에 몸이 좋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아프신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그 증상이 좋아진 후에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접종을 하신 후에는 무리한 활동하시지 않고 하루 이틀은 조금 편안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라도 아주 이상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은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열흘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 정세현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이 얘기하셨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노동신문 사설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의 식량 문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가지고 설전만 벌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만나서요 싸우기만 한 것 같은데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정부 수립 후에 첫 만남에서 이렇게 세게 부딪힌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먼저 작심하고 싸움을 걸은 셈이죠. 아, 그래요? 블링컨이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 네. 거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홍콩 문제에 관련해서 그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거, 그걸 인권 탄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쪽에 신강 위구르 쪽에 네. 그쪽에 가끔 그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걸 중국이 중앙정부가 세게 탄압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이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네.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이제 중국을 앞으로 말하자면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그런 싸움을 먼저 걸었죠. 미국이요? 블링컨 장관이. 네. 그러자 중국의 양재츠 그 정치구원, 네. 외교 담당 정치구원. 옛날에 미국 대사도 하고 한때 미국 대사도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위 지미파로 알려져 있지만 네. 최고 미국통. 그날은 양재츠 정치권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인상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강한 톤으로 미국이 그 내정 간섭하지 마라. 예. 그건 주권 문제다 하는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원래 2분 동안 포토세션, 사진 찍는 원고 없이 얘기하는 것이 포토세션 아니에요? 네. 2분 동안만 하기로 했는데 결국 1시간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인데, 그걸 추진하는데 관련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압박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신호로 됐죠.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에서 만나 중국을 보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인도 예. 또 호주 이런 국가들한테 네. 똑똑히 봤지 이렇게 가는 거야.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세게 싸우면 우리는 또 참 입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국력이 없을 때는 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도 했었고 네. 또 무슨 돌고래처럼 이렇게 그 고래들 사이에서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헤엄쳐서 얼마든지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력이 상당히 커졌어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아직 지금 실감을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약소국이라는 생각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G10 그러니까 12 경제권 대국이죠. 네. 작년에 아마 G9까지 갔을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예. 세계 군사력으로 세계 6위. 그러니까 경제 대국의 군사 강국인 셈인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도랑 속에서 도랑 속을 걸어가면서 이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이쪽 뚝에 풀도 뜯어먹는 소처럼 예. 그런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배짱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북한은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어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친서를 교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격화되면서 저 중국에 딱 붙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반대로요. 오히려 반대요? 중국이 먼저 친서를 보낸 거예요. 아 그래요? 미국과 이제 알래스카에서 대판 싸우고 예. 그러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예. 구두 친서를 예. 보내서 정세가 지금 험악해지는데 예. 결국 우리 둘이 이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네. 그런 식으로 친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답신을 또 보냈고 네.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알래스카에서 아마는 첫 만남부터 그 대판 한판 싸운 뒤에 네. 러시아의 외무상을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2, 23 오늘 23일입니까? 네. 지금 베이징에 있어요. 예. 내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거느리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대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 동맹이었던 국가들 네. 또는 우방 국가였던 북한, 러시아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네.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4185님께서 멋진 비유십니다. 이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그러면 정세현 장관님이 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네. 2005, 6년지간에 쓰셨던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저작권은 분명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됐을 텐데. 아니 그래도 나중에 표절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자 북한 사정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5월 이후에 북한에서 여기저기서 아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심각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거라고 했는데 북한의 식량 사정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신문 사설에 알고거지를 무조건 점령하자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 미국의 VOA라는 방송 있잖아요. 네. 또 RFA, 네. 또 데일리 NK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고 네. 정확하게 휴미트가 있으니까 네, 정확한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거나 종합해 보면 네. 이미 함경북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먼데요. 예. 함경북도 쪽에서는 거기에 워낙에 이제 산비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도 많이 이제 생산을 못하지만 주로 이제 감자 먹는 데인데 네. 강냉이 감자 먹는 데지만 다 떨어지고 이제 강냉이마저도 떨어져서 그 무시래기 네. 시래기를 그저 적당하게 삶아서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다. 예. 또 평안북도에서도 뭐 3끼 먹던 사람이 2끼로 줄이고 아이고. 2끼 먹던 사람이 1끼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새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보릿고개가 왔네요. 여기는. 시작이 됐죠 이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그 태풍이 우리도 태풍 피해를 봤지만 태풍이 북쪽을 그냥 더 큰 피해를.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도 없고. 그렇지. 열악하니까. 열악하게. 같은 태풍이 지나가도 피해 규모는 크기는 북쪽이 훨씬 커요. 예. 그 작년에 농사를 그냥 망쳤지. 예. 금년에 먹을 생량이 이미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평양 같은 데는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달래가 4월에 피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전에 진달래 피기 시작하면은 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픈 네. 고개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5월쯤 되면은 아마 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올 거고. 근데 한편 지금 WFP라고 그 유엔사나 세계 식량 계획 예. 그 평양 취재원들이 나왔어요. 네.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나와 가지고 자기들 그 사무소로 돌아가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네. 대한 산정을 해가지고 네. 곧 이게 아사자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네. 이게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유엔도 보내고 국제기구에서 보내면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먼저 시작하자 이게. 우리가 먼저. 내용을 먼저 아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미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지면 네. 그리고 좀 중국이 북한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만큼 그렇죠. 이게 다급하네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더구나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 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의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군사적으로 반발을 하든지 도발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북미 관계는 당분간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건 북미 관계는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보고 네. 그러나 남북 관계마저 그렇게 접점 없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로 네. 식량을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좀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네. 식량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그래서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식량 보내자. 그러면 또 이런 문자 옵니다. 북한 인민들 그렇게 굶어 죽는데 이 퍼주면 김정은 위원장 핵 개발하는데 다 쓴다. 이런 비판 늘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의뢰 나오는 질문인데 네. 핵은 뭐 여기서 방아찐 쌀이나 또는 비료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와 군수 경제가 완전히 별도로 돼 있다. 말하자면 이쪽은 인민 경제고 이쪽은 군수 경제에서 넘나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군수 경제 쪽에서 하는 거고 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분야의 그 수출입을 통해서 생기는 이문을 가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쌀과 비료를 주면 거기서 힘을 얻어 가지고 핵 개발한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또 거기서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은 대남용은 아니에요. 네. 대남용은 아니에요. 네. 미국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은 북한은 하는 거고. 예. 미국도 우리처럼 살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회담하자고 그렇죠. 하면은 사고를 안 칠 텐데 네. 요즘 미국은 그 인권 문제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고. 또 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럴까 문제점은 뭐냐면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협상에 나와서 뭔가 챙겨갈 것이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나오는 건데. 그렇죠. 달래야죠. 그렇지. 네. 근데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그렇죠. 회담장으로 나오라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장관님도 저 밥 사줄게 나와라. 그럼 제가 바로 가지만 너 혼나보자. 그럼 제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적절한 비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자력갱생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국경을 꽉 잠궜는데 식량 지원 북한이 받을까요? 근데 양을 2019년에 우리가 WFP 이런 데서 다 식량 지원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지만 2019년에 5만 톤을 주겠다고 했다가 네. 그쪽에서 그 콧방귀도 안 꼈죠. 네네네. 아니 한때 50만 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을 주던 남쪽이 이게 5만 톤 가지고 뭐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작년 농사를 그렇게 태풍 때문에 망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지금 부족량이 아마 2,500만이 먹는데 55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족량이 한 200만 톤 될 겁니다. 아, 네.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엄청나게 부족하죠. 네. 그런데 50만 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받겠다는 사인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톤 정도 준비해놓고 인도적으로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자. 그렇죠. 그건 네. 또 유엔 대북 제재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조혜숙님께서 북한은 마치 중2병 걸린 청소년 같습니다. 어르고 달래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르고 달래서 남북 하야 협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적절한 비유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팔자입니다. 네. 나라의 팔자야. 네. 북한이 그렇게 떼쓰고 그리고 뭐 달래하고 해야만 떼쓰는데 달래야만 말을 듣는 그런 지경이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선 첫째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예. 둘째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이 취한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막 곧 그 체제를 무너뜨릴 것처럼 압박에 들어오니까 네.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세게 무서워서.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달래가면서 네.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도록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우리 팔자예요. 네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강공 일변도로 가고 미국에서 계속 인권 개선하라 그러면 거기서 대들 거거든요. 아니, 미사일 쏠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건 집에서도 막 그냥 자식이 밉다고 그래서 무조건 혼내기만 하면 뭐 제가 지금 나가죠. 때려 부시든지 무슨 불질러 버리든지 그러지. 네, 그렇죠.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뭘 좀 도와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우선 급한 건 식량이에요. 예. 맞으면 지금 보리고개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쌀 농사 지어서 먹을 쌀이 나올 때까지는 식량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금년 농사가 좀 잘 되도록 하려면 쌀 말고 또 비료를 좀 줘야 돼요. 네네. 비료를 그렇게 또 그쪽에서 원하더라고요. 비료, 농약. 왜냐하면 비료가 이제 그동안에 30만 톤 준 적이 있는데 비료 10만 톤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농사를 잘 져서 30만 톤 양곡을 증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30만 톤 주면 쌀로 치면은 90만 톤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아, 네. 또 하나는 농약. 지금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소위 화학공업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해서 비료와 농약 생산을 제대로 못해요. 예. 비료 생산량이 한 150만 톤 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30만 톤 정도? 네. 농약도 별로 생산을 못하고, 근데 농사 짓는 데는 농약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쌀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통일부 장관이 좀 운을 띄우고, 네. 민간단체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하고. 네. 내가 어저께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라북도 지사가 네. 시도 자치단체 협의회 의장이 돼 있어요. 송화진 지사가. 그러면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도 아닙니까? 네.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쌀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면, 정부에서는 과거에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남북협력기금으로 5대5 매칭 펀드를 해줬는데, 네. 50억을 만들면은 정부가 50억을 줘가지고 100억짜리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3대 7로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30억을 모아놓으면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70억을 보태가지고 네. 100억을 만들어줘요. 예.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님께서 북한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남한밖에 없어서 그렇지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 생판 다른 나라도 돕는데. 그렇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랬습니다.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쓴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고요. 도와야죠. 자, 그런데 3750님은 그런 놈들이 개성사무소 파괴합니까? 필요하면 직접 도와달라고 하든가 해야죠. 지금 직접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는 계속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철수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 전력난도 있고 예. 체코 대사관도 좀 철수했고 예. 러시아도 좀 돌아갔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평양에도 먹을 게 없어서요? 어디? 평양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평양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거지. 아, 예. 자, 장관님,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좀 답보 상태인데 어떤 일을 조금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우선 쌀 지원, 네. 비료 지원, 농약 지원 같은 걸 해서 네. 그래서 금년에 그 사람들이 참 편히 살 수 있도록 남쪽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일단 메시지를 보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점차 이제 한 4월쯤 되면은 네. 국경 봉쇄를 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식량 때문에 국경 봉쇄를 풀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예.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쟤들이 그거 안 열고 베길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놓고 네. 주면 되고 그걸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적어도 남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에 곱게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남북이 아니 입속에 먹을 걸 넣어주는데 그 사람한테 그 대들고 눈 부라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네. 이 벼화자 평화라고 할 때 화자를 좀 한자 글자가 참 묘한데 네. 벼화자 옆에다 입구자를 써놓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면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니다 오늘도. 가르침.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니 뭐.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팔곡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벌써 1시간째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뒤로 비봉나들목 이전부터 10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는 만큼 미리 비봉나들목에서 39번 국도나 308번 지방도로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전 구간에서도 화성휴게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동마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사법농단 사건 사상 첫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재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네요. 네, 줄줄이 무죄가 이어지다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예, 그 우선 재판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예. 이규진 전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두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두 분 다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집행유예형이지만. 네, 그렇죠. 뭐 당장 뭐 구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처음으로 유죄가 법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죄도 좀 크게 나왔어요. 네. 네. 그렇지만 또 같이 기소되었던 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예. 자, 뭐라고 하던가요? 저 이규진, 이민걸 전 판사님들은? 네, 재판 내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바르진 않았지만 이것을 재판으로 기소하고 또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취지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요. 이거는 그 사법농단 판사들이 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네. 이민걸 전 실장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쉽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괴로웠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 시간이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뭐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성찰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 같긴 한데요. 성찰로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하면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네. 자, 후배들인데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후배들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까? 예, 모두 이번에는 전현직 고위 판사 4명이었었는데 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을 하고 예. 또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와해하려고 했잖아요. 네, 게다가 저지하고 와해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재판에 청탁에도 관여했다라는 혐의 등을 받았었는데 박선숙, 김수민 전 의원이었죠? 네,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사안인데 이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의 유무죄 신증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 전 실장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서부지법 소속 판사들을 시켜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했다라고 검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네. 무섭네요. 네, 그 결과를 미리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재판부로서는 부담되는 내용이고요. 결과를 미리 안다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적절함을 떠나가지고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국민의당 의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네.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또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어떤 평의가 있는지 그걸 보고하라고 시킨 거죠. 네.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징계했었지 않습니까? 네,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13명에 대해서였는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8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민걸, 이규진 판사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중에 6명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민걸 판사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판사 징계는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뤄진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이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불만이에요. 대법관님들 바쁜 줄 알겠어요. 그래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줄줄이 이어지는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이것은 법원 내 징계에 대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판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신성가족들끼리는 결국 다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요. 징계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반발했던 판사들에 대해서 법관들이 계속 유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조희연, 성창호, 임성근 이런 분들 다 무죄 받았어요. 지금 사법농단의 본류 사건 아직 재판 진행 중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있고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있고요. 네, 대법관들이죠. 이들도요. 임종원 전 차장 있고요. 계속 이분들은 다 1심 재판 진행 중이죠. 네. 구속됐다가도 다 나왔어요. 네,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 재판받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구속을 6개월 안에 재판을 1심을 끝내지 않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만기가 되었죠. 그래서 나와서 지금 재판을 지금 몇 년째 받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 속도로라면 한 10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네, 100년까지는 아니고 몇 년은 더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을 농단했고요. 재판을 농단한, 헌법을 농단한 있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원에서 결론을 내고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질질 뭉개기만 하실 겁니까? 판사님들 정말 신성가족입니다. 신성가족. 네, 그래도 국회에서는 탄핵이 진행이 되어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탄핵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 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명이 넘었다고요. 200명이. 네, 현지 시민단체 말에 따르면 최소 250명이다 사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분명히 되진 않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미얀마는 우리 광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안타까움과 연대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미얀마 시민들이 굉장히 한국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이 지지에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시사인에서는 미얀마를 돕는 3가지 방법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선은 시민연대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군부에 대항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방탄 헬멧, 마스크, 고글, 카메라 장비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네, 게다가 태국 유심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요? 네, 태국 유심 카드가 좀 눈길을 끌잖아요. 왜냐하면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국내 인터넷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태국에 있는데 그 태국 유심을 사용하면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외부와 소통이 되고 현지 상황을 외부로 공유를 해야지만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유심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현지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연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또 다른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해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 알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해시태그로 Pray for Myanmar 그리고 Save Myanmar 이런 거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현지 미얀마 언론사 5곳이 강제 폐쇄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언론인 37명이 체포되었다고 유엔 인권사무소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온라인으로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또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 정부는 3월 10일 미얀마의 군용 물자 수출을 중단했고 또 미얀마 군부 및 경찰과의 교류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정부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더 개입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그쪽과 연관되어서 군부에 자금이 가는기도 한다라는 의혹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언론사 만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종부세, 세금을요. 종부세를 5.18 계엄군에 빗댄 그 만평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 만평인데요. 3월 17일 지면에 싣고 전날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예. 말씀처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빗대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실었는데요. 네. 만평 제목은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 아닌 밤중에 이런 걸 하다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뭐 정부 정책은 분명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5.18 계엄군까지 끌어왔다라는 점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진압봉으로 내려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이 현실과 아주 똑같은 사진의 구도를 그대로 들고 와서 광주 시민들에게 41년 전의 고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일단 매일신문은 사과했나요? 네, 사과는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소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됐습니까? 네,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일신문이 일관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의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 반박도요? 네, 청와대 청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한 만평을 실은 매일신문을 처벌해달라라고 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요. 그러한 청원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그 해당 매체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아프게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게 있는데, 언론의 윤리라는 게 있는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죠? 네, 다행히 이제 전국 언론노조 매일신문 지부에서는 회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작가도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는 지금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빗댈 만큼 충격적 상황인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자들의 수다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처음 준비한 주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좀 반응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청년들도요? 청년들과 이제 인터넷 여론과 가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후보별로 좀 어떤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오늘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네. 좀 비판적인 여론은 주로 뭐 그린벨트 해제 의혹이 있는데 시장 후보가 결국 됐구나. 뭐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이겼다. 뭐 애들 급식 가지고 장난치던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네.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 표는 안철수 후보 표로 이동할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 표는 오세훈 후보 표에 안 갈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예. 응원 여론은 뭐 꼭 당선돼서 광화문을 예전으로 돌려달라. 오세훈 후보의 젠틀함으로 서울 정리를 부탁한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일 때 일은 참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꼭 당선돼서 광화문을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예. 뭐 민주당이 아직도 할 말이 있느냐. 소신도 엎어버리고 나왔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예. 뭐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뭐 서울에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많죠? 예,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고 예. 또 반면에 이제 응원 여론은 최근에 특히 그 일본 아파트 논란 관련해서 예. 그 남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일본 아파트 산 게 문제가 되나 뭐 이게 사실 좀 쫓겨가듯이 갔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쪼록 뭐 이런 얘기와 응원하고 뭐 그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부산으로 가볼까요? 예,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목소리들은 주로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면서 박형준 후보가 더 낫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이상하게 조국 장관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LCT 의혹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가피하게 샀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김영춘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가덕신공항을 응원하고 가덕신공항을 꼭 만들어서 부산 시민에게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비판적인 내용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성의혹 때문인 걸 기억해야 되고 또 LCT에 살면 안 되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LCT 사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청년들의 그 반응을 좀 요약해 봤을 때는 대부분 앞서 보셨던 이런 정치적 성향과 좀 비슷한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LCT에 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 LCT를 가진 거라기보다는 왜 그러면 그게 떳떳하면 가족 명의로 해두고 재산 조사는 가족 공개 거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030 세대 청년층을 좀 비판하는 언론이 2030 청년층을 좀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최근에 그 민원연 신문 모니터 위원회에서 언론이 2030 그리고 청년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에 집중했는지 좀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자리, 부동산, 청년 정책 순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8가지로 나눠서 분류했는데 일자리, 부동산, 청년 정책, 트렌드, 불공정, 주식, 청년 정치, 젠더 이렇게 있는데 요즘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젠더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언론사를 통틀어 15건, 이게 1.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낮네요. 예,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언론이 말하는 2030에 왜 저는 없는지, 뭐 청년 2030 언론 입맛에 따라 소환하는 거 아니냐, 뭐 특정 대학 커뮤니티가 청년 대표냐, 그렇죠. 뭐 2030을 걱정하는 건지 기업을 챙겨주는 건지, 그리고 뭐 청년 없는 청년 부동산 보도, 그다음에 뭐 청년층 마지막 희망 갭 투자 허가라는 뭐 언론, 뭐 세대 갈등 조장하고 정치 비판에 청년 현실을 악용하지 마라, 뭐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언론사에서 특정 대학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청년인 것처럼, 이 대학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요. 그 다음에 2030 얘기하는데 기업으로 끝납니다. 예. 그리고 청년은 전혀 상관없는 청년 부동산 정책. 이런 지적 굉장히 뼈 아프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좀 불신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말씀 주셨듯이 2030을 앞세우면서 청년을 위한 기사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명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2030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지 말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고, 또 모 대학교 졸업생 그리고 모 동아리 모임이 시국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 대학을 전체를 그러니까 대변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청년들 입맛에 맞춰서 조금 이용했다고 청년들이 좀 화났네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화날 만해요. 근데 그래서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 댓글이나 청년들 반응이 뜨겁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다음으로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그 롤린이라는 그 무대가 최근에 그 큰 사랑 받고 유튜브에서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독보적인 군통령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최근에 또 그 무대를 한 군인들 커버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수백만 조회수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한 음악에 멤버들의 훌륭한 실력, 각각 멤버들의 뚜렷한 캐릭터가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오죽 이런 상황에 롤며들게라고 롤린 플러스 스며들다라는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유행한 게,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렇게 유행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 승리를 좀 보여준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그 데뷔 5년차 걸그룹인데 여태까지 그 대박을 친 노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 노력을 해온 모습들, 그 진정성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면서 기다리고 노력하는 자에겐 희망이 있고 인생에도 해뜰 날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그런 차원에서 많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군대에서도 굉장히 이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군인들도 직접 막 인증도 하고 그런 게 또 진정성으로 막 그 군대에 계속 다녔던 것들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이게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박진영님, 군인의 힘이다 이것이. 그렇습니까? 아무튼 노력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다, 이런 당연한 순리가 지금 브레이브 걸스에서 지금 보인다 이거죠. 예, 특히 최근 LH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는데 그런 상황에 브레이브 걸스가 딱 등장하면서 노력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반응 뜨겁습니까? 예, 뭐 이게 그 댓글 중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속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는데 1위를 하기까지의 과정들은 여태까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독하고 괴로웠을 것이지만 이렇게 버텨냈다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한 것 같다. 그래서 취준생으로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낀다. 특히 최근에 또 학폭, 코로나, LH 투기 등으로 피곤한 기사들에 지쳐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힘내게 만든 진정한 그룹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다. 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취업준비생으로 감동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가수가 성공해야 세상이 공평한 거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웃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여러모로 허탈감을 느낀 국민들이 이번에 브레이브걸스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체 직전까지 갔음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희두 씨,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브레이브걸스의 이 노력이 이 시대의 공정, 이 시대의 노력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